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특정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렸는데 이 관련 심의를 요청했다는 민원이 알고 봤더니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을 받던 류희림 전 위원장은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한 반면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방심위 직원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민원을 사주한 사람은 혐의 없음,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내부 고발자들은 송치.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이러면 누가 공익 제보를 하겠습니까? 도둑은 잡지 않고 도둑을 잡으라고 외치는 사람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7월 2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순교의 청년 생각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의 한국효 문화진흥원이 출범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박찬극 원장 연결해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교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농축산물 개방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인 경북은 대한민국 대표 사과 주산지인데요. 경북에서도 북부 지역인 청송, 안동, 영주에서 주로 생산합니다. 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사과가 들어오면 경북 북부 농가들도 타격을 입고 또 사과 농사 짓는 농민들이 지역민들이니까 북부 지역 사회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많은 소비자들은 국내산 사과가 비싸다며 저렴한 미국산 사과 수입에 찬성하는 여론도 적지 않아서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오늘은 해외 농산물 개방 여러 주제 중에서도 해외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경쟁력이요? 네. 우리나라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는데 네. 싸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인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가격이 저렴한 해외 농산물의 가격이 결코 싸지 않다. 수입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탄소 배출 비용, 기후 파괴 비용을 고려하여 해외 농산물의 가격을 다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해외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에서 높다 보니까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지금 저렴한 해외 농산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소비자들을 생각해 보면 더 싼 물건을 구입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물건이 싸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우리가 상품을 만드는 데 드는 사회적, 생태적 비용이 가격에 담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허, 네. 이를 이제 경제학 용어로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낙동강에 위치한 어떤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공장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폐수가 발생할 수 있죠. 네. 만약 공장주가 폐수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낙동강에 몰래 폐수를 방류하면은 제품 가격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내려가긴 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뭐 물이 오염된다면 이건 그렇죠. 결국 사회적 비용이 드는 거니까 이렇게 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폐수 비용 처리 시설을 공장에 지으면 생산 비용이 높아지니까 네. 가격은 오릅니다. 근데 낙동강에 몰래 버리면은 생산 단가는 줄어들어요. 음흠. 그러나 폐수로 인한 사회적 생태적 비용은 기업이 아니라 기업 바깥의 시민의 세금이나 자연 생태계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바깥에 외부에다가 넘긴다는 의미로 외부 효과라는 아하. 용어를 쓰는데 네. 그래서 이 무단 폐수 방류 공장의 제품 가격에는 시민들과 자연이 입게 될 피해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싼 게 비지떡일 수 있다. 음흠. 시장 가격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외부 효과라는 용어를 알려주셨는데 이게 재화나 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생태적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그렇다면 이 가격이 저렴한 해외 농산물에도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사과인데 뭐 맛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은 네. 값싼 해외 저렴하게 농산물을 좋죠. 선호하는 게 그 합리적 선택인데 네. 여기서 가격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음흠. 그 값싼 해외 농산물의 가격에는 해외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발생하는 사회적 생태적 비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특히 요즘 너무 덥지 않습니까? 너무 더워요. 네. 너무 더워요. 이 폭염과 극한호우까지 날씨가 지금 이상한데 네. 바로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기후위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것이고 이러한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후위기의 원인인 막대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태평양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서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막대한데요. 어허.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푸드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푸드 마일리지 일단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마일리지라는 게 뭐 점수나 포인트가 적립돼서 나중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푸드 마일리지라고 한다면 뭐 음식을 먹으면 뭔가가 적립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마일리지가 큰 게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안 좋은 의미인데요. 아하. 푸드 마일리지가 뭐냐면은 먹을거리가 생산자 손을 떠나서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 거리를 뜻하고요. 네.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식품 수송량, 그러니까 톤수 곱하기 수송 거리, 킬로미터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칠레 가보셨어요? 아니요. 네, 저도 안 가봤는데 서울과 칠레 수도 산티아고까지 직선 거리가 한 18,359km입니다. 네. 그래서 안동에서 이제 칠레산 포도를 사게 되면은 대략 그 한 18,9천 정도 거리가 돼요. 근데 우리 상주 모동면 포도가 유명한데 네. 안동 MBC까지 한 100km 정도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안동 시민이 경북 상주 모동면 포도 대신에 칠레산 포도를 사게 되면은 푸드 마일리지가 한 19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탄소 배출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가 크면 클수록 지구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크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푸드 마일리지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와 거리가 먼 해외 농산물은 푸드 마일리지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 미국산 사과랑 우리 안동 사과를 비교하면은 뭐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이 사 먹는 해외 농산물 영수증에 뭐 푸드 마일리지라든가 그 탄소 배출량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포도가 7,000원인데 탄소 배출 비용 3,000원을 따로 내라고 청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음식 소비가 늘어날수록 먹거리 생산과 소비에서 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탄소 배출이 늘어나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은 각종 재해, 재난, 폭염, 풍수가 증가하고 더 덥고 짜증나고 아하. 이렇게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네. 그 미국산 싼 사과 가격에 안 잡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시장 거래 가격에 사회적으로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가격의 함정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미국산 사과가 싸다고 소비자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전 지구적으로 해외 농산물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폭염과 호우가 심해지는 겁니다. 싸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네요. 아, 어떻게 그렇죠. 보면 소비자 개인으로 보면 저렴한 걸 선택하면 가성비 좋은 건데 사회나 환경 관점에서 보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귀결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장 거래에서 접하는 가격에 잡히지 않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는 제도와 문화가 확산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적은 지역 농산물, 이른바 로컬 푸드가 비싸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저는 요즘 책 주문할 때 네. 인터넷보다는 동네 서점에서 가급적 주문을 합니다. 아, 뭐 1,000원, 2,000원 더 비싸죠. 네. 하지만 그 돈은 우리 안동 지역사회에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동네 요즘 강남 서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네. 이런 거죠. 비싸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사회적 손실을 조정하는 역할이 정부, 정치의 역할인데요.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지원을 높이고요. 반대로 가격은 싼데 사회적 생태적 비용을 발생하는 데는 세금을 더 물리거나 규제를 강화해야겠죠. 특히 경제적 유인 정책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는 윤리적 소비만 강조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가난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비용 부담이 가지 않도록 사회복지적인 관점을 깔고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해외 농산물의 탄소 배출 비용에 세금을 매기거나 녹색 외교를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가 좀 국제 공조라든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국내적으로는 신토부리 농산물, 이른바 로컬 푸드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계획을 통해서 네. 지역의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시민이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수단 경제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간소화해서 생산자 소비자가 더 많이 상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작년에 사과가 금사과 가격인데 그 돈이 농민들 생산자 가격이 아니에요. 중간 유통 구조를 거칠수록 가격이 뛰는 겁니다. 네. 그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로컬 푸드 매장에 가면은 시중 가격보다 낮은데 농민들은 더 수익이 높아지고 소비자들도 아하. 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의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좀 정치권이 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앞으로 지역의 생산자인 농민과 또 소비자인 시민이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는 미국산 사과 개방이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도 해치지만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큰 위협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네. 다만 국내산 사과 가격이 부담스러운 소비자 시민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이제는 지역의 농민들과 시민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후위기 시대 탄소 배출이 높은 해외 농산물이 결코 대안일 수 없습니다. 네. 싼 게 비지떡입니다. 지역 로컬 푸드를 활성화하고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정치권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국산 사과 개방 문제를 단순히 농민 생존권이냐 소비자 선택권 확대냐는 수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녹색 농정 대전환의 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부터 함께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산 사과 개방 문제와 푸드 마일리지 개념을 통해서 값싼 해외 농산물이 싼 게 비지떡일 수 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의 농민과 시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구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녹색 농정 대전환의 길을 지역에서부터 열어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청년 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2분 3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영주의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이번 달로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가치죠. 효문화의 진흥과 효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인데요. 영주 한국효문화진흥원 박찬극 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영주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출범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네, 지난 1년간 진흥원을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크게 느끼셨던 보람이나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먼저 들어볼까요? 예. 청소년 대상 효인성 체험과 교육을 통해 배려와 공감의 존중의 가치를 세대 간 소통과 고해적 관계 속에서 효문화의 현대적 필요성을 체감한 성과입니다. 네. 또한 개원 이후 연간 약 3,000여 명의 방문객이 전시관을 찾아 효문화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께서는 효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세대 간 공감을 이끄는 핵심 가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대사회에서 효문화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 보십니까? 효는 인간사의 100가지 중 제1로 행하는 것입니다. 네. 현대 효문화는 세대 간 단절을 회복하고 어린이에서 노인에게까지 서로 배려하는 고해적 유대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보편적 실천 윤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슴을 열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할아버지가 아들, 손주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것이 효의 실천입니다.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다가가는 효가 더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네. 진흥원이 출범하는 당시에는 인력과 운영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였고 공간 활용도도 낮았는데 1년 만에 90%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안정화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또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세대 통합형 콘텐츠를 운영한 결과 전시관과 프로그램 가동률이 40%에서 90%를 넘어섰습니다. 네. 명칭과 간판을 새로 설치하고 직원들이 효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홍보를 통해 세대 간 공감하고 지역사회 교육단체들이 적극 협력하여 효실천을 확대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면서 인성 함양과 학교 폭력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또 실제 학생과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청소년 효인성 교육은 먼저 사람이 되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인이예지의 전통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효인성 교육을 진행하여 학생과 교수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효문화가 배려하고 양보하는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인성 함양에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효심극장, 대상 맞춤형 효 프로그램 등이 세대 간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예, 효심극장은 세대가 함께 감동을 나눌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네. 어린이들에게는 심청전과 같은 효심 기르기 만화를, 가족과 관람객에게는 7번방의 선물, 국제시장처럼 어려웠던 전쟁 시대의 감동적인 가족 영화를 상영하여 세대 간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출범한 지 1년 만에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4천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셨는데요. 이 사업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예, 복지부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집밥 한 그릇이라는 3대 가효로 할아버지가 직접 전통 음식을 요리하여 3대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할아버지의 살아온 지혜를 배우며 행복한 가족놀이를 확산하는 처음 교육의 장으로 1차 8월 30일 서울 마곡 컨벤션 센터에서 2차는 10월 중 영주에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네. 세대 간 정서적 유대와 공감을 형성하는 효문화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가정 내 효문화 확산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가족 유대 강화는 모두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하는 의미 있는 공모 사업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효를 더 잘 실천하고 배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효경에서는 몸을 닦고 예를 다하여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의 근본입니다. 라고 하여 일상 속에 자신을 잘 돌보는 것조차 효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효를 거창한 임무로 생각하기보다 일상 속 작은 배려와 감사의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내가 먼저 자주 안부를 묻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말로 전하는 것부터 실천한다면 이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가족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사소한 일이라도 함께 상의하고
공감해주는 자세가 바로 효의 시작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상 속 작은 배려와 감사 표현으로 시작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효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계획이나 비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저들이 앞으로의 비전은 효행 지도사 양성을 통해 지역 곳곳에서 효와 인성을 확장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고 학교, 가정, 복지기관 및 노약자를 다양한 공간에서 효교육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의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중에 효와 인성 관련된 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에서는 어린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내가 먼저 다가서는 어렵고 소외된 곳을 찾아 배려와 인정이 넘치는 효의 세상이 확산되도록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 한국효문화진흥원 박찬극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마이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국제대회나 행사 유치를 위해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죠.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마이스 산업에 대해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오늘 마이스 산업 얘기를 함께 해볼 텐데요. 먼저 마이스 산업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우리 진행자님 혹시 요즘 한참 유행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죠? 유명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 그 어깨가 이제 으쓱하게 올라가는 한국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마이스 산업 이것도 어깨가 으쓱하게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마이스 산업은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익시비션 이 약자예요. 그래서 앞에 글자만 따서 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국제회의나 전시회나 포상관광도 유치하고 개최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마이스 산업은 이제 그 국제 기업 회의나 학술 회의 또는 기업에서 우수한 그 인원을 이제 포상으로 관광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온다는 것이고요. 컨벤션, 국제회의나 포럼 같은 거 행사 개최하고 산업박람회나 무역전시회 같은 거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대규모 국제회의 전시회를 한국 또는 포상 관광으로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 오면은 일단 어디 묵어야 되잖아요. 호텔. 그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쇼핑하러 다니죠. 이렇게 초기에 마이스라는 용어와 개념은 주로 국제회의, 전시회 여기에 한정돼 있다가 이제 해외에 관광객들 와서 쇼핑하고 뭐 부가가치를 이렇게 높이는 여러 가지 관광하고 하면서 파급효과 높이는 정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불립니다. 마이스 산업 우리나라 관광산업 중 9.2% 비중을 차지하는 등 높은 경제 파급 효과 때문에 국가 전략산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육성, 진흥, 촉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데몬 헌터스 같이 이렇게 한국의 위상을 부쩍 높이는 이런 한류 때문에
이 마이스 산업의 앞으로 전망이 대단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마이스 하면 사실 국제회의 전시회를 통칭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포상관광 이런 게 포함된 건지는 오늘 처음 알게 됐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 또 내년에 굵직한 국제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마이스 산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2025년 세계 경제학자 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서울 코엑스에서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되고 세계 계량경제학회가 주최하는 그야말로 경제학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학술 대회입니다. 네. 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모여 최고 수준 논문을 발표하고 여기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등 1만 명 이상의 석학들이 참여할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경제학계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최대 학술대회라고 해서 네. 보통 경제적인 학술 연구 성과가 집중된 북미나 유럽에 이렇게 참가자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아시아, 거리가 먼 그 나라들로부터 거리가 먼 아시아 국가의 대회가 개최되면은 참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 밖의 호응에 깜짝들 놀랐대요. 주최 측에서. 왜냐? 지금 보니까 가족들까지 데려오겠다. 오호. 예, 대회 참가 신청해서 그래서 숙박시설 확보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초청 비용 지원해주지도 않는데 아니 가족들 자기 비용 내면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방문하겠다고 굉장히 호응이 좋다라고 합니다. 굉장하네요. 이게 자부담으로 이렇게 가족들도 다 데려온다는 게 굉장한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들어 우리 한국이 글로벌 마이스 개최지로 주목받고 있고 호응도 크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만 헌터스처럼 K 콘텐츠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네. 대한민국이 핫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 목적으로 온 김에 한국 관광도 하겠다. 이 얘기죠. 특히 올해 세계 경제학자 대회는 올림픽 유치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개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통상 여러 국가들이 3, 4년 이상 공을 들여서 유치 경쟁을 벌이는데 이번에는 유력 후보지가 미국이었어요. 미국과 한국이 경쟁해서 한국이 선정된 거예요. 오호. 그래서 미국보다 한국의 인지도나 선호가 낮은 탓에 혹시 참가율이 떨어질까 봐 주최 측이 걱정했는데 그게 기우였고 평소 참가하지 않던 학자들까지도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그럼 갈게. 이렇게 할 정도로 참가율이 높아졌다. 오호. 옛날과 완전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흡사 올림픽 유치전을 방불케 할 정도였는데 미국과의 접전 끝에 한국에 선정됐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뿌듯해지는데요. 그리고 또 이미 올해 치러진 행사도 있었죠? 지난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2025 세계 정치학회 서울총회 IPSA라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IPSA 76년 역사상 최다인 103개국 3,570여 명의 정치학자 그리고 전문가 등이 전 세계에서 서울로 결집을 했습니다. 특히 이 행사에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이 IPSA 주최 측에서 김대중상을 제정했어요. 오호. 세계 평화, 민주주의, 인권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세계적인 정치학자한테 상을 수여한다. 근데 그 이름이 김대중상이에요. 네. 2년마다 수여되는 이 상의 1회 수상자가 캐나다 맥길대학교 정치학과의 T.B. 폴 교수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학술적으로나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정치학자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역시 가족까지 포함해서 만여 명 내외의 인원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 개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고 K 콘텐츠가 세계적 유명세를 얻으면서 국제학회 사무국 쪽에 서울 방문 요청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더군다나 지난 7월 12일부터 16일까지였는데 여름 성수기가 겹쳤잖아요. 네. 강남 지역 호텔을 다 수용 못해서 명동, 동대문 이쪽 호텔까지 다 알아봐야 했다라고 하고요. 대부분 숙박시설 예약률이 90%를 넘어서 만실에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어허, 이렇게 숙박시설 예약률도 만실에 가까웠다면 국제 학술 대회인데도 이렇게나 많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는 걸 엿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국제 행사하면 정말 중요한 행사가 바로 에이펙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10월에 경북 경주에서 개최가 되죠? 행사는 경북 경주에서 열리지만 전국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 준비는 또 전국 단위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개최도시 경주는 지금 기반시설 공사 9월 초까지 완료하고 한 달간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상회 기간 약 2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상용 객실 35개를 포함해서 총 7,700여 개의 객실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7월 26일부터 지금 그 행사가 진행 중인데 네. 다음 달 15일까지 고위관리회의와 디지털 경제장관회의가 지금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 140여 명이 지금 인천국제공항과 행사장에 배치돼서 좀 활동하고 있고요. 네. 또 9월 1일부터 5일까지 에이펙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맞아서 총 10개 부대 행사와 5천여 명의 참가자를 수용하는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회의는 서귀포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지만 제주도는 행사장과 숙소에서 원도심 전통시장까지 셔틀버스 운행하고 여러 비상대책까지 구축했다라고 하고요. 네. 부산에서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백스코와 누리마루 등에서 에이펙 에너지 장관 회의와 3개의 국제 행사를 연이어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에이펙 정상회의 방한 인사 중에 서울시정에 관심을 보이는 인사들에 대해서 외교부와 협조해서 정책 설명이나 산하기관 방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에이펙 행사는 10월 달에 경주에서 열리는데 이 행사 한 번 열릴 때 부대 행사, 다른 회의들, 국제회의들 막 열리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 마이스 산업으로 화랑을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쭉 정리해 보면 10월에는 경북 경주에서 행사가 열리지만 7월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고위관리회의와 디지털경제장관회의가 개최하고 또 9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제주도에서 에이펙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열리고 또 부산에는 백스코와 누리마을에서 에이펙 에너지 장관회의 또 3개 국제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마이스 산업 전체가 화랑을 맞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내년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해서 다들 환호했죠. 맞습니다. 일단 지난 12일 날 7월 12일 날 저녁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47차 회의에서 울산 방구천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이건 일단 박수치고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관계자들은 2년 전 가야고분군에 이은 한국 17번째 등재를 박수로 자축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또 결정났습니다. 또 한 번 박수칩니다. 네. 이렇게 세계 유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48차 회의에서 한국을 선정한 것이고 내년 7월에 부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린 이래 아시아에서는 태국, 일본, 중국, 캄보디아, 인도에서 개최됐었는데 우리나라는 1988년 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열게 된 겁니다. 그럼 이 행사에는 169개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학계 전문가, 비정부 기구 등을 포함해서 한 3,000명 정도 참석한다고 하고요. 네. 국가유산청과 부산시가 내년 7월 19일과 부터 29일까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다만 이때 장마철이다 보니까 최종 일정은 좀 논의를 거쳐 다시 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확한 일정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건 확정됐다는 거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세계 정치학회 서울 총회도 그렇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까지 이 마이스 산업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오고 또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상황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가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가 경년으로 개최되거든요. 네. 이게 서울에서 총회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서 28년 만의 경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고요.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보여준 5세기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K민주주의 설파하면서 우리 자긍심이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또 세계유산위원회는 단순히 국내 행사가 아니라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도 되고 이를 통해서 한국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문화유산 보호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마이스 산업이 우리나라 관광산업 중 9.2%, 3조 5천억 원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로 국가 전략산업으로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드는데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지는 게요.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역량과 수준이요.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국제단체와 국제기구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란 국제 비정부 기구 중에 국제협회연합 UIA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한국은 지난 2016년, 17년에 세계 1위를 차지한 경험이 있고요. 현재도 UIA 기준으로 세계 5위권 내에 꾸준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회의를 개최 순위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했다라고 해서 그렇고 또 국제회의 및 컨벤션 산업을 위한 세계적인 네트워크인 국제 컨벤션 협회 ICCA라는 조직이 있는데 네. 이 조직 기준으로는 세계 15위권 이내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문 인력 양성과 관리 체계에서 선진국과 비교해서 여전히 개선할 여진이 있다. 네. 마이스 인프라의 복합화, 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네트워킹 등 주요 선진국, 여기서 말씀드린 주요 선진국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 미국이나 독일이에요. 여기에 비해서는 아직 발전 단계가 있다라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합해보면 한국의 마이스 산업은 지금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었다. 국제 무대에서 상위권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행사의 규모, 빈도, 인프라 그리고 정부 특히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것이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K-팝 데몬 헌터스를 비롯해서 한류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난리거든요. 네. 다른 나라들도 한국이 왜 이렇게 문화적 역량이 높은지 궁금해들 해요. 네, 그런데 이게 한류 때문에라도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 정말 오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이라고 불리고 그 부가가치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쏟으면은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산업으로 부각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희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그러네요. 뻥 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 계속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현황 그리고 현재 역량과 수준까지 살펴봤는데요. 외국인들의 K컬처에 대한 높은 기대를 만족시키는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이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